공리주의 윤리는 너희가 방금 배워서 알다시피 을무론처럼 언제 어디서든 똑같은 도덕 법칙을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고려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그리고 또 좀 공리의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위하라는 좀 지침을 내려주기도 편하잖아. 그런 장점도 있지만 어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다고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너희가 엄마 아빠가 된 거야. 그랬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자녀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어. 갑작스럽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피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나 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너희들은 이 아이를 그냥 낳게 해줄 건지 아니면 인공임신 중절을 허락해 줄 건지. 지금 이 둘은 고3이기도 하고 아이들도 너무 어리고 또 이 아이들을 부양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둘이서 막 결혼을 약속했다거나 그런 진지한 사이도 아니야. 이럴 때 너희는 허락해 줄 거야? 또는 지금 너희가 엄청 중요한 시험을 보고 있어. 예를 들면 수능. 그런 시험을 보고 있는데 너희 앞에 전국 수석하는 한 친구가 앉아 있는 거야. 이 친구의 시험지가 너희가 보여. 근데 답안지가 보여. 내가 풀었던 답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친구는 여태까지 분명 다 5, 1등급을 받았던 친구인데 내가 아까 헷갈렸던 문제들만 다 다른 답을 해놨어. 이럴 때 여러분들은 보고 컨닝을 해서 고칠 건지. 또는 너희가 경찰관이야. 근데 경찰관 신호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떤 택시가 신호를 위반한 거야. 빨간불인데, 초록불인데 선생님 차를 안 몰아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차가 정지해야 되는 신호인데 모르고 좀 가다가 경찰에게 잡혔어. 그래서 이제 저기요 이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택시 아저씨가 지금 사정이 되게 딱해. 예를 들면 선생님 예를 들면 습관된데 택시 아저씨가 사정이 되게 딱해.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그리고 병에 든 아내와 아이 3명을 키우고 있어. 근데 그리고 너희가 경찰관이야. 신호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떤 택시가 신호를 위반한 거야. 정지 신호인데 조금 더 앞으로 가다가 걸렸어. 그런데 너희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사정이 좀 딱한 거야. 이 택시 아저씨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병든 아내와 그리고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대. 혼자서 다 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막내 아이가 너무 아파서 손님을 얼른 태우고 집에 가던 길이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신호위반을 자기가 딱지를 끊어서 벌금을 물거나 어떤 기록에 남게 되면 이 택시 운전사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당장 그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질지도 몰라. 이때 너희는 이 택시 아저씨를 봐줄 거야? 어때? 공리주의자 입장에선 어떻게 볼까? 인공임신 중절 허락하겠지. 전국 수석 이거는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너희들 그냥 당장의 쾌락과 고통을 비교했을 때 따졌을 때 근데 이거는 사실은 관련된 수많은 아이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어쨌든 그 순간의 행위만 본다면 그러면 이 택시 아저씨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봐줄 수도 있겠지. 그리고 너희가 아마 보고 온 친구들이 더 많겠지만 난파된 배 너희가 타고 있어. 지금 표류된 지 18일째야. 먹을 것은 다 떨어져 가고 우리는 지금 이대로 가면 당장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우리 이렇게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여기서 아주 자그마한 꼬마아이 그리고 고아인 꼬마아이가 너무 배고파서 바닷물을 먹다가 병에 걸렸어.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는데 이 아이는 어차피 죽게 되겠지? 그리고 이때 선장이 제안을 하는 거야. 이 아이를 먹읍시다. 이 아이는 고아이기 때문에 슬퍼할 가족들도 덜하고 우리는 지금 아니면 이대로 다 죽게 된다. 어차피 병에 걸려서 죽게 될 아이니 우리가 남은 시간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합시다라고 해. 너희는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되게 많이 얘기했었지? 그 트롤리 기차 얘기도. 5명의 인부와 1명의 인부. 이때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는 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레버를 돌려서 일로 옮기게 해야 될까?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공리주의는 아주 간단하게 다수의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 다시 말하면 도덕적 상식이나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문제도 생기지. 그래서 이 행위공리주의라는 건 그 행위 그 자체의 결과만을 보는 거야. 우리 이전에 봤던 벤담과 밀 모두 포함이야. 지금 이 상황 오락? 이 행위 자체만 보는 거야. 이 행위를 따졌을 때 아까 택시 운전사 행위 그리고 그 미뉴에터 사건이었지. 그 4명 1명의 아이가 살해당한 그러한 사건. 이럴 때 그 행위 자체만 보는 거야. 그래서 행위의 결과만을 보고 평가를 내리게 돼. 이렇게 되면 얘들아 한계점이 있지. 일단 쌤 방금 이야기했던 도덕적 상식이나 직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아까 그 미뉴에토 사건 공리주의에 따르면 그 4명에만 봤을 때 그 아이를 희생시키는 게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 도덕적 직관이나 상식에 맞니? 맞지 않지.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치? 행위 그 자체만 본다면. 그리고 개별 행위의 결과를 매번 계산을 해. 내가 오늘 집에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먼저 할까 저거를 먼저 할까 친구들이랑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선택을 할까 이 선택을 할까 매번 할 때마다 행위 결과를 계산해야 돼. 그러면 너무나 비효율적이지 않아? 그때 언제 내가 지속성, 확실성 내가 아니면은 적회락과 적회락 다 경험해본 사람 이야기해보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언제 결정해.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계산하는 게 번거로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고자 등장하게 된 게 규칙공리주의야. 이 규칙공리주의는 현대에 등장하게 된 거거든. 이렇게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니. 그리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계산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한다니 이러한 점을 개선하자. 이제 그 행위 자체에 보는 게 아니라 규칙의 결과가 그렇게 되는지 공리주의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거야.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을 공리주의에 적용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 택시기사 이야기 있었지, 그지? 택시기사의 경우에 너희들이 이 행위공리주의만 따른다면 택시 운전사를 봐주는 게 옳은 거야. 그렇지. 근데 택시 운전사가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 신호 위반인 경우도 다 봐준다라는 규칙이 우리가 공리적으로 맞을까? 그러한 규칙이 생기면 우리 사회 전체에 많은 그 이해 당사자들이 더 훨씬 더 공리주의적으로 봤을 때 옳은 결과를 낳을까? 그렇지 않게 되겠지, 그지? 신호를 위반하는 게 허락이 되는 거잖아. 뭐 보완할 법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규칙을 보는 거야. 이 행위공리주의는 이 행위 자체를 보는 거고, 이 상황에 봐줄까? 라는 행위 자체를 보는 거고, 규칙공리주의는 이러한 상황일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칙을 공리주의에 적용한 거야. 어떻게 다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냐면 이미 유용성이 검증된 규칙을 적용해. 신호 위반을 봐주지 않는 거. 봐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더 사회의 쾌락보다는 고통이 많아질 수 있는 게 크겠지, 그지? 그거를 계산했을 때 보는 거고, 또 규칙을 이행했을 때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고려하게 돼. 그렇게 되면 아까 여기 2번에서 얘기했던 도덕적 상식 및 직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개별 행위의 결과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유용성이 검증된 규칙을 매번 행위에마다 적용을 하게 되겠지. 그렇게 되니까 훨씬 효율적이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돼. 근데 물론 규칙공리주의도 문제점은 있어. 한계점은 있어. 왜냐하면 규칙과 규칙이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해? 이렇게 될 때는 결국에 그 행위를 따지게 될 수밖에 없어. 그지? 규칙공리주의도 그 행위를 계산해서 나온 게 규칙공리주의잖아. 결국에는 행위공리주의로 전환하게 된다라는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규칙공리주의와 행위공리주의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피터 싱어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이 선호공리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터 싱어는 선생님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생윤교과서 지금 공리주의적 접근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할 아마 한 3단원 정도쯤에 등장을 하는데요. 비중이 아주 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싱어도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접근할 때 같이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실었습니다. 일단 피터 싱어는 선호공리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선호공리주의의 개념은 그냥 이해만 해주세요. 이 지각 능력이 있는 쾌고감수 지각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 있죠. 이 존재의 선호를 최대한 만족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전에 고전적 공리주의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을 최대화하는 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공리주의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럼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더 많은 종류의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인간 말고도. 우리 여러분들 집에 키우는 강아지들 있죠. 까미도 있고, 맞죠? 가람이 강아지 까미죠? 그리고 준표 강아지가 쪼꼬? 쪼꼬랑 까미는 다들 고통과 쾌락을 느끼죠? 지금 선생님이 맛있는 그 치즈 이렇게 묻혀져 있는 뭐더라? 무슨 간식이 있었는데 외갓집에 강아지가 생겨가지고 간식 사들고 갔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 줄 때 어때요? 쾌락 느끼죠? 그리고 애기 강아지들 배고플 때 아니면 막 무서울 때 막 뭐 슬플 때 막 낑낑거리고 울기도 하고
고통도 느끼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피터 싱어는 동물에게까지 공리주의를 확장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이거를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이 존재들은 모두 똑같이 고려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인간에게는 우리가 고통과 쾌락을 다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하는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왜 동물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아?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것도 선생님이 구글에 친 건데요.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비판합니다. 또는 불필요한 우리가 정말 뭐 어쩔 수 없이 긴급한 신약 바이러스를 뭐 대비할 만한 뭐 그런 백신을 필요해서 인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샴푸라든지 이런 거의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 실험 이런 것들 피터 싱어는 반대해요. 동물도 고통 똑같이 느끼는데 왜 인간이 아니라고 차별해? 이거는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한 게 아니야. 이거는 인간이니까. 인간이라는 이유로 우리만 더 차별하게 대하는 거잖아. 이거는 종차별이나 마찬가지야. 인종차별처럼 그거나 마찬가지야. 동물이라고 해서 왜 차별해? 평등하게 고려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환경윤리에서 동물 중심주의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리고 세계시민주의라고 선생님 써놨는데요. 우리 공리주의의 계산 원칙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내가 들인 비용보다 이익이 훨씬 크면 그게 효용적이면 옳다고 봤죠. 우리가 해외의 어려운 곳에 원조를 해요. 도움을 줘요. 근데 그 도움을 주는 비용보다 이익이 훨씬 더 크면 무조건 원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류 전체가 행복이 증가되니까.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피터 싱어도 여기까지 살짝 맛보고 넘어갑니다. 피터 싱어의 글은 여기 쌤 실어놨는데요. 요거 나중에 쌤이랑 동물 관리할 때 한 번 더 읽을 내용이긴 한데 돌멩이를 보고 발로 쳤다고 해서 돌멩이 이익관심이 손상되는 건 아니래. 근데 쥐는 발에 차이지 않을 이익관심을 가진대. 발에 차이면 아프니까. 자기는 안 아플 그 이익을 추구할 그게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아까 쌤이 얘기했던 쾌고감수 능력이죠. 요거는 어떤 존재가 최소한 고통을 당하지 않을 이익관심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다. 요게 쾌고감수 능력을 설명해주는 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리주의자들 벤담밀 그리고 규칙공리주의 피터 싱어까지 알아봤습니다.